방금 소개했듯이 현장에서 사용된 또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키 확립 프로토콜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는 한 25슬라이드 있지만 조금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번 어떤 앨리스와 밥 두 명이 뭔가 비밀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키 확립 프로토콜 통해서 세션 키를 확립하고 그 세션 키를 사용하고 버리고 또 다시 또 통신하고 싶으면 다시 또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새로운 세션 키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용어를 뭔가 할 수는 없을까? 안전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티켓 방식과 다중 벡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키 확립할 때 확립된 키를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티켓 방식이고 다중 벡터 방식은 한 번 키를 확립할 때 하나를 확립하는 게 아니라 n개를 확립해 가지고 n개를 다 쓸 때까지는 다시 또 그 키 확립할 때 도움을 주는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티켓 방식, 다중 벡터 방식. 티켓 방식은 확립된 세션 키를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다중 벡터 방식은 키를 하나를 확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확립한 다음에 각각을 한 번씩만 쓰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둘 다 어쨌든 키 확립 프로토콜을 한 번 하고 나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키 확립 프로토콜 없이 상대와 비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티켓 방식부터 살펴보면은 티켓 방식에서는 3명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티켓을 발급받는 사람, 티켓을 발급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티켓을 사용하는 또 곳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발급하고 영화관 가서 우리가 영화 보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있으면 서버와 키 확립 프로토콜 수행해서 티켓을 발급받고 내가 그 티켓을 이용해서 뭐 어디에 접속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티켓은 이제 우리가 보통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이 키가 누구와 쓰기 위한 키다. 그리고 이 키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난스나 타임스탬프, 뭐 카운터 등을 쓰고 있죠. 근데 이 세션 키는 세션 키가 아닌 거죠.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써야 돼요. 그럼 그 기간을 나타내는 정보가 필요하니까 요 두 가지 정보는 시작 시간과 유효 기간, 뭐 24시간, 일주일, 뭐 이게 세팅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TS 또 T2를 쓸 수도 있고 T2를 끝나는 시간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시작 시간과 유효 기간, 뭐 일주일, 24시간, 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티켓은 누가 쓸 수 있는 티켓이냐면 A라는 사용자가 쓸 수 있고요. A라는 사용자가 누구한테 쓰냐면 B에 접속할 때 쓰는 거예요. B가 응용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응용 서버예요. 그러면 그 티켓을 발급하는 그 서버는 이 응용 서버와 세션 키, 그러니까 장기간 대신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KBS, 그러니까 발급하는 사람과 응용 서버가 키를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발급해 주고요. 그러면 A는 이거를 풀어볼 수 있나요? 풀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A는 이제 이 티켓을 발급받게 되면 자기가 유지해야 되는데 얘만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KAS로도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와 이 정보가 있고요. 그럼 이 정보를 B한테 보내고 내가 A가 맞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KAB를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서 내가 A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그럼 A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티켓 기반 프로토콜이에요. 유효 기간,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포함이 돼서 이제 요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저 KAB를 사용해 가지고 A와 B가 통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로는 어떤 게 있냐면 커버로스라는 게 있어요. 커버로스는 이제 MIT에서 예전에 개발한 그런 인증 시스템인데, 이 커버로스는 어디에 쓰기냐 하냐면 이제 리눅스 서버 같은 유닉스 서버가 예전에는 이제 각 대학마다 있었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그 유닉스 서버에 계정을 발급받아 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 원격으로 접속해서 컴퓨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서버들은 이런 식으로 리눅스나 유닉스 서버들 쓰고 거기에 웹 서버 깔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경시대 사이트 서버를 깔고 이제 매번 컴퓨터 앞에 가서 작업하기가 그러니까 원격으로 제 PC에서 그 서버에 접속해서 뭐 그 웹 관련된 또는 저지 사이트와 관련된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원격으로 접속할 때, 유닉스 서버에 접속할 때 하는 게 이제 텔넷 같은 게 있고요. 예전에는 파일 서비스 할 때 FTP 같은 거 많이 썼고, 메일 할 때도 이제 팝 서비스 씁니다. 그런데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와 계정명과 패스워드 통해서 인증을 해요. 근데 이 계정과 패스워드를 초기에는 그냥 네트워크로 보냈어요. 그냥 네트워크로 보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도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용자들의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 커버로스입니다. 그래서 커버로스에서 티켓을 발급받아서 내가 이 서버에 텔넷으로 접속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로스 방식, 그 시스템은 그런 거고요. 이 커버로스는 이제 원래는 이제 티켓 방식에서는 그 티켓을 발급하는 서버, 그 다음에 응용 서버, 클라이언트, 사용자 이렇게 세 개의 참여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의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인증 서버와 티켓 승인 서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와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는 건 인증 서버이고, 그 인증 서버로부터 발급받은 티켓은 응용 서버하고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티켓 승인 서버하고 이제 사용할 때 쓰게 되겠고요. 내가 어떤 응용 서버에 접속하고 싶으면은 티켓 승인 서버를에게 요청을 해서 이제 티켓을 또 받아서 응용 서버에 접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둔 거예요. 하나를 더 둔 이유는 싱글 사인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SSO. 이 싱글 사인온은 내가 한번 패스워드, 내가 인증이 되고 나면 또다시 인증하지 않고 유사한 사이트에 계속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SSO 형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메일에 접속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학교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면 다시 그 같은 브라우저에서 탭 하나 열어가지고 메일에 접속하면 패스워드 물어보지 않고 그냥 떠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김상진은 인증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싱글 사인온입니다. 내가 한 번 인증했으면은 이제 그 인증이 유효할 동안에는 별도 인증하지 않고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이 묶여져 있는 데들은. 그게 이제 싱글 사인온이고요.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이제 이 커버로스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 티켓 그랜팅 서버 요거 하나를 더 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얘와 접속해서 티켓을 받고 나면 요때는 이제 패스워드라는 인증 절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서버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다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와 인터랙션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오센티케이션 서버, 인증 서버하고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는데 예로부터 티켓을 발급받으면 티켓을 발급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내가 뭐
어디에 접속하고 싶든지 간에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면 이제 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요 과정은 얘가 관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얘가 뭔가 추가적으로 패스워드를 치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싱글 사인온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뒀던 거예요. 하나를 두지 않으면은 매번 내가 다른 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 패스워드 쳐가지고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절차를 이제 빼기 위해서 하나를 더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프로토콜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인증서부 티켓 발급 건데 티켓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 시간과 라이프타임, 그 다음에 그 티켓을 쓸 때 사용할 어떤 키가 들어있고 이 티켓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다라는 거고요. 이 티켓은 그 발급하는 사람과 그 서비스 해줘야 되는 애가 공유된 키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키는 A가 볼 수가 없으니까 별도 이렇게 이 키를 볼 수 있게 K8으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B와 쓰기 위한 키를 만들 때는 얘 둘이 공유한 키로 만들어주고 이제 얘가 또 그 안에 있는 KAB를 알 수 있게끔 이제 요렇게 이제 얘가 알고 있는 키로 암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는 티켓만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티켓에 들어있는 세션 키, 이 키 정보도 별도 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발급하는 사람, 발급하고 이 발급된 키는 여기서 쓰는 거고 얘가 발급된 키는 여기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시간을 갖고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얘와 얘는 다 뭐가 돼야 되냐면 클럭 동기화가 돼야 돼요. 이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이 티켓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걸 풀어보면은 요 시간이 자기 시간하고의 보다 이전 시간인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L을 했을 때 현재 시간 이내에 있는 건지 그걸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클럭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타임스탬프를 사용하게 되면 그 찍는 사람하고 확인한 사람이 다르면은 이제 클럭 동기화가 필요하게 되겠고 클럭이 이제 시스템 보안의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켓 방식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타임스탬프를 쓰고 타임스탬프 쓰기 때문에 시스템 간에 그 사용되는 기기들 간의 클럭 동기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구성을 조금 바꿨더니 티켓 기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클럭 동기화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이제 티켓을 발급하는 사용자가 그 서비스하는 그 서버하고 다른 데였어요. 얘가 발급한 거를 여기다 쓰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A가 실제 서비스 받고 싶은 사람은 B예요. 근데 B가 발급해 주는 거예요. B가 티켓을 발급하고 그 티켓을 확인하는 사람은 다시 또 누구야? B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타임 샘플을 사용할 때에는 그 타임 샘플 포함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다르면은 이 두 사용자 간의 클럭 동기가 필요한데 찍은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찍은 시간을 확인해야 되면은 클럭 동기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가 발급해주고 나중에 다시 또 얘가 일로 가서 이 TV를 얘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클럭 동기화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래 타임 샘플 쓰면 시스템 간의 클럭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타임 샘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또 클럭 동기화가 필요 없을 수 있죠. 내가 찍은 거를 나중에 내가 확인해야 돼. 그러면 내 시간만 안 바뀌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 샘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이제 클럭 동기화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티켓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한번 확립된 세션 키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해주는 거고, 그 티켓을 누가 보관하냐? 사용자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벡터 방식인데, 다중 벡터는 이런 티켓들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N개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가 막 30개씩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려면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다중 벡터 방식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제 이동통신, 우리 핸드폰 쓰는 데서 쓰고 있어요. 요 예제는 이제 조금 오래됐죠. 지금 우리가 5G 쓰나? 그렇죠? 5G 쓰는 거죠. 근데 얘가 3G 때 유럽에서 쓰던 방식이에요. 지금도 비슷한지 아닌지는 제가 조사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유럽에서 3G 정도 때 이제 이 모바일 기기, 핸드폰을 인증할 때 썼던 이제 프로토콜이 아카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얘가 언제 아카가 항상 다중 벡터 방식을 쓰는 건 아니고 어떨 때 쓰게 되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 EU라 그러죠. 그래서 물론 영국이 탈퇴를 했지만 이제 요 때는 이제 영국이 탈퇴하기 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때는 이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동을 했는데 내가 핸드폰을 들고 프랑스에서 독일로 갔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이동통신에서 핸드폰을 발급받았겠죠. 그러면 이 모바일 기기는 어디하고 그 인증 정보를 갖고 있냐면 프랑스하고 가지고 있겠지. 독일하고는 없을 거예요. 독일의 이동통신에서. 우리도 로밍 해야 되잖아요. 로밍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로밍하러 다른 나라에 갔는데 내 정보가 거기에는 없는 거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VLR이라고 방문국.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데가 아닌데 내가 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 핸드폰을 봤는데 우리나라 애가 아니야. 내가 발급한 애가 아니야. 그러면 그 정보로부터 얘가 어느 나라에서 발급받은 건지 살펴보고 그 나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요청을 받은 얘는 얘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를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몇 개? N개를 만들어줘요. 다중 벡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랑 그 N번이면 N번 할 동안에는 이 프랑스는 독일하고 통신을 다시 안 하고 계속 얘를 인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이 아카에서 쓰는 다중 벡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이동통신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인증 정보를 요청하는 거고, 그 인증 정보라는 게 이제 벡터가 되겠죠. 이 키 확립화 프로토콜의 이런 암호문 같은 건데, 이런 암호문들을 하나만 줘서 쓰게 하는 게 아니라 N개를 줘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N개를 한 번씩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세션 키는 한 번만 써요. 여러 번 쓰진 않아요. 아까 다중 벡터, 아까 그 티켓 방식에서는 확립된 그 세션 키, 그 비밀 키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똑같은 키를 쓰게 됩니다. 그럼 안전성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티켓들을 N개 만들고 하나씩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키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다중 벡터를 얘가 유지하지 않고 누가 유지해요? 서버가 유지해 주죠. 이 애가 여기한테 N개 주는 거고 서버가 N개 유지하는 거는 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고, 얘가 어떤 우리가 서비스 설계하는데 이 모바일 기기가 N개를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닌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 아카 방식에서 이제 이 ABI를 하나씩 쓰는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한 번만 쓰게 제한을 하냐? 얘는 여러 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카운터를 사용합니다. 카운터. 그래서 그 각각 벡터에 현재 카운터 값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카운터는 누가 공유하고 있냐면, 즉 얘와 홈과는 뭘 공유하고 있냐면 대칭키를 하나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 UCM에 들어있는 키. 그리고 뭘 하나 또 공유하고 있냐면
카운터를 공유하고 있어요. 카운터. 얘와 얘는 카운터를 하나씩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발급할 때마다 얘는 3번, 얘는 4번, 5번, 6번, 7번인 거예요. 근데 7번을 썼어요. 근데 5번짜리 벡터가 왔어. 그럼 써요?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이렇게 카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요 벡터를 한 번만 쓰게. 요번 벡터 값은 한 번만 쓰게끔 하는 거고요. 얘는 얘가 갖고 있는 키가 없기 때문에 얘는 또 뭐 어떤 것까지 얘가 만들어주냐면 키도 만들어주지만 얘가 그걸 보냈을 때 얘가 내가 그 사용자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값을 줄 거예요. 그 값을 맞는지 얘가 확인을 못해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위한 값도 얘가 다 만들어서 줍니다. 벡터뿐만 아니라 얘랑 통신할 때 얘가 보내온 값들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까지 다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 벡터 방식이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이건 여전히 마찬가지니까 모든 핸드폰에는 IMS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IMSI. 그래서 이 핸드폰을 유니크하게 전 세계적으로 식별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디 가면은 IMSI 값을 확 보내요. 그러면 그 기지국들이 그 IMSI 값을 보고 서버로 보내면 얘는 우리 애다. 얘는 다른 나라 애다. 어디 애다.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SKT다. 얘는 올레다. 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IMSI를 계속 보내게 되면 내가 이동할 때마다 보내겠죠. 보내게 되면은 이 사용자의 그 프라이버시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IMSI를 한번 보내가지고 이 사용자가 식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TMSI라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TMSI를 쓰게 되면은 이 TMSI하고 어떤 IMSI가 연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도청을 하더라도 어떤 핸드폰이 지금 통신이 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게끔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프라이버시를 좀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TMSI를 똑같은 걸 계속 써. 그러면 좋아요? 뭐가 문제예요? 불관철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MSI도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만약 TMSI를 계속 똑같은 걸 쓴다. 그러면 걔가 노출이 되면은 이제 얘 프라이버시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고 아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고요. 뭐 전혀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는 안 해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현재도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암호 프로토콜이 바로 TLS 프로토콜입니다. TLS 프로토콜은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 간에 비밀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를 인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얘가 구글 서버가 맞다. 내가 구글에 접속했는데 이제 가짜 사이트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가짜 사이트들은 이제 그 인증서들을 발급 못 받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TLS는 서버를 인증하는 목적. 그 다음에 인증된 다음에는 우리가 교환되는 정보들을 비밀로 이렇게 암호화해서 교환해가지고 내 패스워드가 노출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결제를 할 때 내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이런 애들은 많지 않겠지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처음에 프로토콜을 수행하기 전에 알고리즘 협상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얘가 단일 종류의 프로토콜이 아닌 거죠. 이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이고 그 방법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 초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협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이거 쓰고 싶어. 그럼 그렇게 그걸로 하자라고 협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세션 키를 확립하게 되는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들이 있고 이제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하여튼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 지금은 1.3을 주로 쓰는데 1.2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들이 진행됐고 여기서 요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할 때 하는 일이 이제 알고리즘 협상하는 일이다. 키 확립 프로토콜은 뭘 쓸 거다. 전자 서명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쓰겠다. 뭐 맥은 뭘 쓰겠다. 인증 암호화는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기서 협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서트 B가 날라옵니다. 서트 B. 그래서 그 서버에 인증서가 날라오는 거죠. 그럼 얘는 그 서버의 인증서를 확인하게 돼요. 근데 서버 인증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각 브라우저에는 유명한 잘 쓰이는 그 인증기관들의 인증서들이 내장되어 있어요. 뭐 베리사인이든 뭐 이렇게 TLS 인증서들을 막 발급하는 전 세계 유명한 사설 인증기관들이 있고요. 그런 데서 이제 발급했을 테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인증서 확인이 되면 핵심적인 건 여기 클라이언트가 세션 키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의 공개 키로 주게 되겠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세션을 진행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기본 골격이에요. 1.2에서 기본 골격이고요. 근데 요게 1.2 방식이고요. 실제 조금 더 프로토콜을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A의 서명은 보통 없는 거고요. A는 인증서를 안 쓰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쓸 수는 있어도 쓰고요. 1.2는 이제 총 4개의 키를 확립해 가지고 맥된 인크립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인증 암호화는 맥된 인크립트 방식보다는 인크립트된 맥 방법이 더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1.2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1.2를 여전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협상할 때 나는 1.3을 지원 안 해. 1.2로 합시다. 그럼 1.2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격도 있습니다. 옛날 프로토콜을 쓸 수 있게 허용해 놓고 있으면 일부러 옛날 방식으로 프로토콜을 진행해 가지고 그 옛날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허점을 활용해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널리 쓰이는 거는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버전업을 했으면 옛날 것들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현장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불만들이 있겠죠. 그걸 또 다 갱신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다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1.3이 되면서는 이제 저렇게 세션 키를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서 주는 형태. 제가 인증서 주면 그 인증서에 있는 공개키, 서버의 공개키로 세션 키를 암호해서 주는 그 형태로 쓰지 않고 DPL만으로 키동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가지고 세션 키를 확립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안전하고 강화됐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고 1.3에서는 맥된 인크립트 방법 쓰지 않고 인크립트된 맥 방법을 쓰고 있고 GCM 같은 그 인증 원패스 인증 암호화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얘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DPL만 할 때는 이제 중간자 공격이 취약한 거죠. 그래서 전자 서명에서 이렇게 그 GHB를 교환해야 되는데 한쪽만 서명할 수가 있죠. 양쪽이 다 없으니까 TLS에서는 그래서 한쪽 서버만 서명하는 형태로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만 하더라도 특별히 중간자 공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체를 이제 공격자가 뭔가 해코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쪽만 하더라도 큰 중간자 공격의 문제점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양쪽이 하면 더 좋겠지만 이 TLS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TLS에서 매번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했었으면은 조금 더 간소화된 형태로 다시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세션 재개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과정을 새롭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글에 접속하고 있다가 끊겼어. 다시 구글에 접속할 때 좀 더 세션 재개 방법으로 쉽게 하고 싶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든 분들이 나는 이 기능을 넣어서 만들 거다. 그러면 그렇게 세션 재개 방법으로 세션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세션 키를 새로 확립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LS는 이제 이런 형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는 게 무선 랜 보안이죠. 지금도 무선 랜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텍 연결하고 있나? 네. 코리아텍에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또 뭐 컴퓨터 키면 그 카페 이렇게 입구에 또는 어디에 뭔가 패스워드 적혀 있죠. 그럼 그 패스워드를 치게 쳐서 이제 인증해 가지고 이제 접속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게 이제 이 웹 WEP 그리고 WPA 요즘은 이제 WPA2 또는 WPA3 WPA2를 아직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 무선 랜 보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치를 지원해야 되겠고 뭐 알고리즘 협상 같은 걸 하기에는 무겁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자고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처음으로 표준으로 WEP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건 좀 제대로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암호 기술이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론들이 발전했고 뭐 어떤 문제점도 있는지 많이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지 않겠죠. 그럼 얘가 어떤 형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우리가 패스워드 치잖아요. 그 제가 패스워드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럼 패스워드 치면은 이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키를 이용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얘가 그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인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키로 그 무선에서 교환된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속했을 때 카페 가서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와 C라는 사용자가 쓰는 키는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은 패스워드 치고 들어간 거니까 다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만드는데 그럼 매번 똑같은 키를 쓰면 그러니까 뭘 하냐? 조금씩 키를 바꾸기 위해서 키와 IV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요 키만 그 패스부터 나온 키만 쓰는 게 아니라 IV를 결합해 가지고 키를 바꾼 거죠. 그러면 A 사용자, B 사용자가 만든 키는 똑같은데 이 A와 B가 쓰는 IB 값은 다르겠죠. 다르게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IB가 그런데 서버 얘는 어떤 IB를 결합해서 키를 만드는지 알아야 되니까 IB를 앞에 붙여서 주게 돼요. 근데 이 IB는 24비트밖에 안 돼요. 24비트. 그러면 24비트가 되면 얘는 이 주기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다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면 이제 똑같은 키를 또 쓰게 되겠죠. 똑같은 키를 또 쓰는데 이제 스트림 암호 방식이에요. 그럼 XOR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IB 쓴 걸 찾아서 두 개를 XOR 시켜버리면은 평문 XOR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웃긴 거는 얘를 초기화시키면 IB 값이 그냥 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은 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를 리부트만 시키면은 옛날 썼던 IB를 바로 또 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약하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이제 WPA가 나왔고 바로 나왔어요. 바로 허점들이 나와서. 근데 이제 그 WPA도 여전히 스트림 암호화를 RC4를 계속 쓰고 있었고 이제 WPA2가 나오면서 이제 블럭 암호로 바꿨습니다. 이제 블럭 암호로 바꾸면
똑같은 IV를 쓰더라도 이제 문제가 덜해지는 거죠. 문제가 덜해지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대 스타일처럼 바뀐 거고요. WPA3도 나와 있는데 WPA3를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AP가 지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WPA로 세팅을 안 해놨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안전한 프로토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노출이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 무선 랜 보안에서 굳이 패스워드가 노출될까? 뭐 이런 걸 걱정은 많이 안 하죠.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커피숍 가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게 노출될까 걱정하고 쓰고 그러진 않죠. 그리고 실제 그 구간을 암호화하는 거지. 또 내가 여기서 웹 쓰면은 TLS로 암호화된 거를 다시 또 얘가 무선 그 구간만 또다시 암호화하는 거니까 뭐 얘가 뚫린다고 해서 내 뭐 패스워드 정보가 노출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물론 옆집에서 내 AP로 뭔가 그 패스워드 하나 해가지고 쓰려고 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텍은 그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코리아텍 쓰는 거는 코리아텍은 이 AP에서 인증하는 게 아니라 서버로 가서 인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패스워드와 아이디 갖고 인증하는 거고 그런 그 집에서나 아니면 커피숍 갔을 때 무선의 인증은 AP랑 여러분 기기랑 인증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기반으로. 근데 코리아텍 쓰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리아텍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어야 되겠고 서버로 가서 그 정보를 검증하고 여러분들이 맥 정보도 보통 넣어요. 기기에. 그래서 그것도 왜 두 개밖에 좀 더 많이 허용해 주는데 두 개밖에 안 돼가지고 등록된 맥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합니다. 물론 무선 랜 같은 경우도 맥으로 필터링 할 수 있죠. 맥 주소들을 등록해놔서 이 맥이 아닌 애들은 다 접속을 패스워드가 알고 있더라도 접속이 안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랜 보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메신저 보안입니다. 메신저 보안. 그래서 메신저 보안은 초창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제 서버를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는 내가 보내면은 카카오톡 서버에 있다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항상 인라인 방식으로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국정원이나 그 경찰에서 수사할 때 여러분 핸드폰은 만질 필요가 없이 어디만 가면 되냐면 카카오톡 서버 가서 압수영장 해가지고 가면은 카톡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생활 침해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관한 기간도 되게 짧은 기간으로 보관하고 있고 여기서 그 A가 보낸 메시지가 B로 갈 때 단대단 암호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대단 암호화할 때 이제 쓰는 그 가장 널리 쓰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시그널 프로토콜이에요. 시그널이라는 또 메신저가 있었는데 거기서 썼던 거고요. 얘를 만들 때부터 오픈해 놨습니다. 오픈해 놨으니까 오픈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또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데서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네 개발 안 하고. 카톡도 가져다 쓸까? 그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오픈 디자인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가져다 쓰는 거고요. 근데 메신저를 우리가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상대방이 보통의 프로토콜은 웹서버는 브라우저하고 그 서버가 온라인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메신저는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오프라인일 수 있어요. 카톡을 꺼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안 가고 그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얘하고 통신해서 어떤 키를 확립할 수가 없는 거고요. 종단간 암호화를 해야 되겠고 대화가 불연속적으로 기간이 제한 없이 오래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을 열어놓으면 계속 통신하는 거죠. 저는 뭐 카톡을 만든 이후 계속 딸들, 아내들하고 계속 통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통신을 하게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한 사용자가 하나의 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기기를 쓰죠. 제가 컴퓨터에 쓰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쓰고 제 핸드폰에서도 똑같은 카톡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 여러 기기 쓰는 문제는 각 기기들을 다른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신경 안 쓰는 거지. 다 다른 애예요. 다 다른 애기 때문에 다 다른 방법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종당한 암호화를. 내 기기에 쓰는 키와 컴퓨터에 쓰는 키가 같은 걸 쓰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는 건데, 뭐 그렇게 없는 거예요. 같은 사용자이지만 이제 키는 다른 걸 쓰는 거고요. 그래서 세션 키를 확립해야 되는데, 얘와 얘가 해야 되는데, 원래는 DPL만 하려면 얘가 GA 주고 얘가 GB 주면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없어. 얘가 지금 없어. 온라인이 아니야. 얘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꺼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얘가 메시지를 줄 때 DPL만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들이 서버에 GA 값들을 여러 개를 줘놔요. 주납니다. 그럼 여기도 GB1부터 막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럼 아직 안 쓴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갖고 와서 얘가 DPL만 키를 만들고 그 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에 요 GA와 자기가 있는 요 B2, 이 I 값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세션 키를 만들어 가지고 종당한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PL만을 해야 되는데 바로 주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DPL만 하기 위한 값들을 대량으로 서버에 저장해 놓는 방식으로 DPL만을 이용해서 세션 키를 확립하게 되겠고요. 얘는 이제 DPL만도 하는데 이 키들을 만들어가 DPL만을 통해서 만든 키에서 RK, CK가 나오는데요. 만드는데 이 CK를 이용해서 또다시 CK, EK, MK를 만들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다른 키를 써요. 비밀키를 쓰는데 내가 안녕 보내면 요때 쓰는 키와 그 다음에 오늘 밥 먹자 내가 이렇게 연속 보냈어요. 그러면 안녕 보낼 때 썼던 키와 그 밥 먹자 보낼 때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 밥 먹자 하는 순간 이 키를 쓰는 게 아니라 다시 DPL만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꾸라는 순간 다시 DPL만 해서 또 키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내가 또 보내면 또 DPL만 하고 내가 그냥 연속해서 메시지 보내면 DPL만 없이 해시 값으로 쭉 바꿔서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PL만과 해싱 해가지고 이 메시지마다 바꾸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얘를 뭐라 그러냐 이중 톱니바퀴 구조라 그래요. DPL만과 해싱 해가지고 메시지마다 다 다른 키를 써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 이유는 성능이 좋아져서 그럽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매번 DPL만을 메시지마다 바꿔 뭐 이런 거는 안 했을 텐데 지금은 충분히 뭐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워낙 성능이 좋고 저장 공간도 뭐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복잡하게 이제 예전과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시그널에 쓰는 거고 대부분 시그널을 쓰는 프로토콜들을 메신저 회사들이 그냥 가져다가 오픈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많이 쓰고 있고요. 카톡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대단할 때고. 근데 요거 말고 이제 문제는 카톡에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1대1로 대화도 하지만 이제 방을 만들어서 여러 사용자 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룹키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있는 여러 명이 다 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그룹키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고, 요 얘기는 그냥
둘 간에, 이자 간에 메신저를 주고받을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 시그널이라는 프로토콜. 이 시그널은 이중 톱니바퀴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요것보다는 이제 DPL만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DPL만 할 때 사용될 값들을 미리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서버에 등록해 놓고 해서 이제 DPL만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했는데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